제가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비대위원장을 마치고 총선 참패하고 그 다음에 대표 선거에 도전하겠다고 했을 때 공개적으로 제가 저거는 좋은 수가 아니다. 왜냐하면 총선 진 당의 대표라는 것은 대통령과의 극한 대립이 예상되고 야당과의 극한 대립도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그걸 풀어갈 정치력이 한동훈 대표에게 없을 것 같다. 또는 그걸 돌파해낼 만한 신선한 아이디어가 없을 것 같다. 근데 그게 결과론적으로 맞는 말이 돼버렸죠. 저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계엄이 없었으면은 가장 안정적인 선택은 수도권에서 나오는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치 기반을 형성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공직선거에 당선된 경험도 하나 없고 그 다음에 검찰 공무원만 오래 했고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마이너 버전처럼 되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야말로 정치적으로는 아직까지 피크는커녕 출발선도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정점에 있는 자리에 도전하는 느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99.9% 할 것 같은데. 저는 국민의힘에서 김문수 현상이 나타나는 것. 사람은 사실 과거의 기억과 첫인상에서 많은 지배를 받는 것 같고 저도 이제 한 20년 전으로 되돌아가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원숙기에 계셨던 김문수 지사는 경기도지사로서도 상당히 근면하고 성과를 낸 거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공교롭게도 김문수 지사님이랑 그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인데 제가 보통 아버지한테 김문수 지사는 어떤 분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굉장히 청렴하고 소신이 굳은 사람이다라고 20년 전에 평가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다면 저희 아버지 세대 58년생 이런 세대에서는 그런 이미지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특수한 상황 속에서 한번 믿어보자 이런 분위기가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중요합니다. 20년 전에 원숙기셨던 분이다. 라는 한계성은 존재한다. 그래서 저는 김문수 이제 장관님이 오늘 이제 본인은 뜻이 아직까지는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계속 들썩이실 겁니다. 적어도 강경 보수가 제 생각에는 그런 선택을 하는 이유는 결국엔 변화에 대한 강력한 거부 의사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20년 전에 만약 김문수 지사라 그러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원숙기의 다다른 후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명백하게 지금 김문수 지사님은 피크 곡선에서 내려가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저는요, 어차피 대부분의 대중은 선거 한 달 정도 앞두고 본인의 마음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때 가면 여론조사 응답률도 높아지고 마음을 결정한 뒤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지지율표는 크게 의미가 없을 거다.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체로 보이는 부분은 저는 이제 3월 달에 보수 진영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판결이 나오면 크게 판이 휘둘릴 거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보수 진영의 희망 회로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망가뜨리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이거 강서 보궐선거 무조건 될 거야. 뭐 엑스포 이거 된다고 보고받았어. 근데요, 저는 냉정하게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이라는 건요, 무죄의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앞에 위증교사 유죄 나올 거라고 다 노래 불렀는데 법조인들이 무죄 나왔잖아요. 저는 이번에 2심 무죄가 나올 가능성을 왜 배제하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은 뭐 이재명이 갑자기 내려앉아가지고 할 거다. 그 꿈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다 그 꿈으로 망한 거잖아요. 이재명이 구속될 거다. 무슨 뭐 이재명이 뭐 어떻게 될 거다. 그러니까 다 이재명 팬클럽이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수준의 선거 전략으로 국민들의 감동을 주긴 어렵다. 네. 예전에 이재명 대표를 이제 비난하기 위한 많은 보수 진영의 그 질책들 유효한 것도 있었죠. 뭐 가화만사성이라고 아니면 수신제가 피국치고 평천하라고 어떻게 그 가족 간의 그런 어떤 해괴망측한 대화를 하는 사람이 뭐 정치하느냐 이런 지적할 수도 있죠. 뭐 그리고 뭐 지적할 수 있지만 어떻게 계엄한 것에 빗대어 가지고 그게 다 잘못된 일이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보면은 뭐 그 이재명 대표를 그런 정도의 비난으로 그 지금 돌려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이상하죠. 그리고 선거법은 선거법의 특징이 있습니다. 선거법은 선과 악을 가르는 법은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횡령을 했다 그러면 나쁜 사람이죠. 선거법을 어긴다라는 거는 우리가 축구 경기에서 이 정해진 규칙을 어겼을 때 상대편의 공격권이 넘어가고 이런 것처럼 그런 제도예요. 다만 이게 경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불합리한 이득이 상대에게 페널티를 주는 게 선거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제가 봤을 때 대북 송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잘못하면 그거는 선악의 문제죠. 근데 선거법에서는 선악의 문제로 아마 그 지지층이 안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게 와해가 안 될 거라는 거죠. 저는 조금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 보수 진영에서. 또 이러면 제가 이재명 대표 좋아하냐고 그랬더니 그건 아니잖아요, 명확히. 그러니까 냉철하게 이런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희망회로 하다가 보수는 다 망했어요. 지금도 보면은 그 희망회로 팔아먹은 게 워낙 잘 되다 보니까 무슨 뭐 선관위 99명의 중국인 뭐 이런 거 계속 하면서 그냥 희망회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이 개입해가지고 뭐 다 해결해 줄 거라는 망상이죠. 집단적 망상이죠. 제가 사실 보수 정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생부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생까지 함께 해오면서 느꼈던 거는 보수의 엘리트성이 자꾸 훼손되어 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능력은 있는 보수와 조금 더 도덕적인 진보의 경쟁 같은 느낌이었다면은 지금은 보수가 오히려 이성보다는 우격다짐에 가까운 형태로 이 전국을 이끌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잘 생각해보면 예전에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두 가지 음모론이 있죠. 광우병. 네. 과학을 불신하고 광우병 같은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시기가 있었고 그게 큰 사회 혼란 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어진 거로는 천안함 폭침에 대한 음모론 이런 것들이죠. 음모론은 그러니까 항상 소수자 집단으로 분류되었던 진보의 무기였고 오히려 이성과 합리성이라는 것이 보수의 무기였다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로는 그걸 어떤 사람들 우리도 아스팔트로 나가야 된다, 우리도 힘으로 보여준다 이런 얘기하면서 우격다짐이 이제 약간 보수의 문화처럼 돼버렸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거의 뭐 매장시키듯이 달려들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저는 그걸 바로잡지 못하면은 대한민국의 보수주의 또 큰 틀에서는 대한민국의 정치가 답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성을 회복해야 된다. 특히 최근에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것들은 사실 굉장히 부끄러운 양태죠. 지금 그걸 주도하는 사람들도 저는 차라리 그분들이 신념형이었으면 좋겠는데 대중을 이용해 먹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본인들이 진짜 신념형이라면은 제가 이렇게 토론을 해서 한번 다 열어놓고 국민들을 설득해보자 했을 때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도망다니는 거 보면서 자기들도 결국엔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상태구나. 그러니까 더 부끄러운 거죠. 한 진영의 총리를 지낸 인사, 국회의원을 지낸 인사,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음모론으로 연명하고 있는 상태라니. 예. 시끄러워 보이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이미 최근에 당원 소환제로 전당원 투표를 해본 결과 한 92% 정도의 압도적 그 표결로 허은하 대표를 해임해야 된다는 당원들의 의사가 확인되었고 92 정도면은 저는 압도적인 의견 표출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표결에 참여한 분들이 거의 90% 돼요. 이런 경우는 정당사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원들의 오히려 결집도는 어느 때보다 강한 상황이고요. 다만 허은하 대표가 본인의 정치적 거취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니까 그러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허은하 대표가 왜 그런지는 알겠으나 실질적으로 대표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이제 거기서 본인의 서사를 과거에 쫓겨나던 이준석의 서사에 투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기사를 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준석의 서사와 허은하의 서사는 전혀 매치되는 부분이 없죠. 그리고 이준석을 그때 만약에 당원들의 집단적인 투표로 만약에 결정하자고 했으면은 저도 동의했을 거고 그리고 그때 윤핵관들 뜻을 이루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사람을 나락으로 보내버리기 해가지고 어떤 엉뚱한 그런 혐의를 씌워가지고 갑자기 성상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윤리로 저를 날려버리잖아요. 그 과정과 지금 허은하 대표 갖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본인의 그런 약간 그러고 싶은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이준석과 대립했던 것 중에 가장 기억나는 게 윤석열일 텐데 윤석열을 그래가지고 윤석열과 불러 안 났으면 저는 내란 공범 됐겠죠 지금. 그런 현실적인 얘기인 거예요. 예.
제가 뭐 윤석열 대통령이랑 그 당시에 제 직을 걸고 싸우지 않았으면은 뭐 지금 저는 뭐 그때 잠깐 좋았을지 몰라도 내란공범 소리 들으면서 정치적 커리어를 마감하는 단계에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볍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누구보다 앞장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면 고치려고 했던 사람이고 지적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고요. 대부분의 그때 말을 하지 못했던 비겁자들이 저한테 이제 가는 곳마다 불렀다는 거지. 거긴 가만히 있다가 지금 집이 붙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뭐 비교할 가치도 없는 그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저는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 적어도 제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이게 살다 보면은 대안의 문제일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경제정책이 있어서 A가 옳냐 B가 옳냐는 선악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옳고 그름의 문제가 터졌을 때는 지적해야죠. 예. 근데 그거를 뭐 왜 좋은 게 좋은 거 하지 못하느냐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본인들의 공공 도덕의식이 좀 약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하고 결과론적으로 항상 이준석이 옳았다는 말을 듣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처음에 그 갈등이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야 이준석이 얼마나 별났으면 저렇게 쫓겨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대표 쫓아내고 나중에 김기현 쫓아내고 한동훈 쫓아내는 거 보면서 야 윤석열이 별난 사람이었구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봤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지 그 즉각즉각인 상황 속에서 뭐 이렇게 면피하려고 사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야말로 이제 40, 50대 이상 이제 이 갈등의 양상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거고요. 젠더 갈등은 이미 2016년, 17년에 언론사에서 조사했을 때 그 당시 20대, 30대한테 갈등 중에 1위 갈등으로 조사된 바가 있어요. 젠더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 토론과 정책적인 경쟁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갈라치기로 하는 거는 뿌리 깊은 대한민국 관성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장애인이면 무조건 소수자고 그러면 무조건 약자니까 선해야 된다라는 이런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성이 지금까지 예를 들어 50대, 60대에서는 교육의 기회도 적게 부여받고 유리천장에 막히고 이랬으니 이들이 항상 보호받아야 된다는 그냥 50대, 60대 아저씨들의 논리가 가미돼가 이렇게 된 거고요. 20대, 30대로 가면 갈수록 거기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니까 이런 젠더 갈등의 축이 형성된 거겠죠. 이준석이 젠더 갈등을 만들 수 있는 그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결국에는 그런 대화나 토론회장을 만들 때 공격하러 들어오는 게 갈라치기 한다, 무슨 뭐 갈등을 만다 이런 건데요. 제가 그래서 이런 질문 받을 때마다 하나씩 물어봐요. 혹시 이 글을 읽으시거나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준석이 남성을 이롭게 하는 정책을 낸 거 하나라도 기억나는 게 있느냐? 아니면 여성에게 이롭지 않게 하는 정책을 낸 거 하나라도 기억나는 거 있느냐? 없을걸요. 그게 이제 되게 재밌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페리스 힐튼이 왜 유명하냐 하면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힐튼가의 상속가이기도 하지만은 유명한 걸로 유명한 거거든요. 근데 젠더 갈등이라는 단어 중심에 이제 계속 이준석을 끼얹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지. 사실 구체적으로 이준석이 어떤 정책이 젠더 갈등을 유발했느냐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얘기를 못 할 거예요.